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의 정책, 두 번째는 정묘호란, 세 번째는 병자호란입니다. 첫 번째로 광해군의 정책, 그 중에서 먼저 전후 복구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선조 다음으로 왕이 된 광해군은 전쟁 후를 복구하기 위한 전후 복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먼저 전쟁 중에 소실되었던 토지대장과 호적을 정비했으며 황폐화된 농경지를 개간하는 데도 많은 지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생안전과 박납의 폐단 등을 시정하기 위한 새로운 공납제도인 이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 대동법은 나중 영상에서 다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광해군의 정책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펼친 중립외교입니다. 이전 수업 영상에서도 봤지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한중일 동아시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배워봤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을 보면 명나라는 조선에 많은 원병을 파병한 결과 점차 국력이 약화되게 되고, 그리고 요동과 만주 등에 대한 관심과 방비가 소홀해지자 이 틈을 틈타 여진족이었던 누르하치가 부족을 규합해 1616년 후금을 건국했다라고 또 배워봤습니다. 이렇듯 후금이 점차 강성해지자 명나라는 후금에 맞서기 위해 조선의 지원군을 요청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선 조정에서는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많은 대신들은 제조지은, 즉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이 망할 뻔했는데 명나라의 은혜를 받아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우리 조선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군을 반드시 파병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왕이었던 광해군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생각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세자 시절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의 참상과 참혹함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됐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미 대세는 명나라가 아니라 후금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후금을 배척하고 명나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가는 후금의 후환이 두렵고, 그리고 명나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가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중립을 펼치는 중립외교를 전개하게 됩니다. 어쨌든 명나라의 요청으로 지원군을 파병하게 되는데, 이때 오도원수, 즉 총사령관으로 강홍립이 1만의 군사를 이끌고 파병하게 되는데, 파병 나가기 전에 광해군이 강홍립을 조용히 부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말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패배하지 않을 방법을 잘 강구해봐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대처해라. 이런 말을 해주고 따라 1만 명을 이끌고 강홍립이 명나라를 도와서 후금에 맞서게 되지만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강홍립이 후금에게 항복을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강홍립이 후금의 누르하치에게 말하기를 우리 조선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파병 나갔다. 후금에게 원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게 되고, 강홍립이 항복을 했다는 소식이 조선 조정에 들리게 되니까 조정이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명나라가 조선에 계속해서 지원군 요청을 했는데 광해군이 적절하게 거절을 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불만을 품은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서인 세력이었습니다. 서인 세력은 어떻게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있느냐라고 욕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폐모살제를 특히 더 욕을 하게 되거든요. 그 뜻을 보면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교양으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선 시대는 일부 일처 다첩제였거든요. 처와 첩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처를 조선 왕실에 적용하면 바로 중전이라고 할 수 있고, 첩은 후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의 자식은 적자라고 할 수 있으며, 첩의 장식은 서자였는데, 이를 또 왕실에 대입을 해보면 적자는 대군이라 불렀고, 복림대군, 수양대군처럼 서자는 그냥 군이라고 불렀거든요. 광해군은 후궁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광해군이었는데, 세자 책봉이 미뤄지다가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니까 세자로 책봉됐었거든요. 근데 왜란이 끝난 다음에 선조가 새로운 중전을 50살 때 19살쯤 되는 새로운 중전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 중전이 나중에 임목대비가 되게 되는데, 임목대비가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정통성이 빠방한 적자를 낳게 되거든요. 광해군 입장에서는 자신의 서자고 여기 영창대군은 적자이기 때문에 왕이 된 이후에도 영창대군을 계속해서 견제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자신이 계모였던 인목대비를 패하고 그리고 자기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광해군이 엄청난 명분을 잃게 되거든요. 어떻게 중립외교,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이런 폐륜을 저지를 수 있느냐람에 따라 서인 세력들이 이끄는 1623년 인조 반정에 의해서 광해군과 그를 지지하던 북인 세력들이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서인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바로 정묘호란을 보도록 할게요. 좀 지우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담이지만 이 중립외교는 광해군을 지지하던 북인 세력들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폐무설제 이후에는 광해군이 북인한테도 어느 정도 많은 지지 기반을 잃었다고 정리시기도 합니다. 이제 정묘호란 후금 세력과 조선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배경을 보면 인조 반정 이후에 집권을 한 인조와 서인이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게 되거든요.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 세력을 배척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전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광해군과 북인 세력을 몰아낼 때 중립 외교를 욕하면서 명예에 대한 신의와 의리를 저버릴 수 있느냐라고 욕하면서 몰아내기 때문에 이들은 명나라에 대해서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을 추진해야지 정권 유지에 명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정묘호란이 1627년 1월 달에 벌어지게 됩니다. 후금의 이때 왕은 홍타이지였는데요. 2대 왕이었던 후금 입장에서는 명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후방에 있었던 명나라와 친했던 조선을 먼저 안정화시키고 들어갈 필요가 있었거든요. 이는 마치 거란이 송나라를 치기 전에 고려를 공격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묘호란이 겨울에 강이 다 얼었을 때 쉽게 넘어올 수 있도록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빠른 속도로 우리 조선의 성을 격파하게 되거든요. 1차 방어선이었던 의주를 하루 만에 공격하고 능안산성 점령한 다음에 안주까지 먹히게 되니까 13일 만에 인조와 많은 대신들이 강화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황해도까지 왔던 후금은 조선과 화의를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후금과 조선은 형제의 맹약, 즉 형제 관계를 맺고 후금 세력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후금이 형이고 조선이 동생이다 이런 관계를 맺게 되는데 또 시간을 흘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후금이 이후 국호를 청나라로 이 청으로 바꾸고 황제국 체제를 표방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나중에 홍타이지가 청태종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렇게 점점 힘이 강성해지니까 이제 형제 관계가 아니라 조선에다가 군신 관계 우리 청나라가 황제고 너희 조선이 신하라고 하는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조선 조정에서는 척화파 화의를 배척하는 파, 다른 말로 주전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척화파와 화의를 주장하는 주화파로 나누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척화파에는 김상원 등이 있을 거고 주화파에는 최명길 등이 있을 건데 척화파가 대세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오히려 청나라에다가 우리 조선이 경무를 보내게 됩니다. 야 청나라 우리 이제 너희랑 형제 관계 안 할래? 우리한테 신경 쓰지 마! 라고 요구하게 되니까 또 이 같은 것들을 빌미로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금 그리고 청나라는 당시 만리장성의 천혜의 요새였던 이 산해관을 뚫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 원숭안이 지키는 산해관을 뚫어야지 중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산해관에서 막히게 되니까 이 산해관을 삥 둘러서 만리장성을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완전히 중원을 정복하기 전에 또 배후에 있었던 조선을 완전 박살내고 안정화시킨 다음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거든요. 이에 따라 다시 한 번 더 1636년 12월 달에 병자호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근데 청나라 군대가 이때 3만 명 정도의 선봉대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마부대가 이끄네. 근데 엄청난 속도로 또 내려오게 됩니다.
정묘호란에는 성을 점령하면서 내려봤지만 이들이 정묘호란이 조선의 작전을 먼저 봤거든요. 얘들은 전쟁 나면 강화도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로 들어가는 길을 먼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성을 다 프리피스하고 무조건 남진하게 됩니다. 이때 내려왔던 속도가 2차 대전에 롬멜이 이끄는 기갑부대, 탱크 부대보다 더 빨랐다라고 하거든요. 이들이 6일 만에 이제 개경까지 오게 되니까 5일 만에 기행까지 오게 되니까 먼저 왕비들과 왕족들을 강화도로 보내고 난 다음에 인조와 대신들이 강화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청나라 군대가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에 따라서 인조는 어쩔 수 없이 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약 37일간의 항전을 벌이게 됩니다. 지금 이것도 교양이지만 남한산성으로 들어감으로써 조선의 작전이 완전 꼬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총사령부가, 이거 교양을 들으세요. 없어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강화도로 들어가면 배를 이용해서 각지의 소식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군량을 받는다든지 할 수 있지만 이 남한 산성에서는 청나라 군대의 포위를 받게 되니까 각 지방에 있는 이 근왕병들한테 소식을 전할 수도 없고 또 군량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식을 모르니까 지방에 있던 각 근왕병들은 야전에서, 즉 성에서 수비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청나라 군대와 싸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왕이 남한산성에 있으니까 무조건 구출하러 가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야전에서 또 박살이 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조선의 작전이 꼬이게 되는 그런 남한산성에서의 항전이 전개되게 되는데, 결국은 36년 1월 달에 청태종이 직접 내려오게 되면서 이후에 이 삼전도에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청과 조선은 드디어 이 군신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이때 중국과 청나라에서는 이 군신 관계에 대한 예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삼배구구두례라고 해서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박는 그런 예절을 인조가 하고, 그 다음에 소현세자, 복림대군 많은 신하들이 홍타이지한테 청태종 앞에 이 삼배구구두례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또 군신 관계를 맺고 소현세자, 즉 세자와 이 복림대군 등이 볼모로 잡혀가는 게 이 병자호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렇게 37년에 방복을 했던 병자호란이고요. 이후에 우리 조선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항복을 하게 된 조선에서는 북벌, 즉 청나라를 정벌하자고 하는 북벌운동, 같은 말로 이 북벌론이 활발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조선 중화주의를 바탕으로 했는 주장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원래 우리 조선은 이 소중화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중화고 우리 조선은 작은 중화, 즉 작은 문명국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명나라가 1644년에 망하게 되니까 이 중화가 우리 조선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 조선이 유일한 중화국가, 문명국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오랑캐를 정복해야 된다, 명나라에 복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따에 이 북벌 운동이 서인을 중심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서인 세력들은 정권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친명배금 정책 펼치다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 북벌 운동을 주장을 하고 추진을 해야지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삼고 있었거든요. 이 북벌론, 북벌 운동은 효종 때 송시열과 이완을 중심으로 가장 왕성하게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북벌이 아니라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우자라고 하는 이 북항론이 18세기 일부 실학자들 박지원이라든지 박재가 등을 중심으로 주장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점차 북벌론은 사라져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광해군의 정책, 그리고 정묘호란, 병자호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탕평정치와 세도정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